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딸 둘을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평탄치 않았던 가족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와 의절하게 된 사연과 다시 부모님을 만나기까지 있었던 놀랍고 애틋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왜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후회하고 반성하고 속죄하고 싶은 일들이 꽤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린다 한들 그때의 저라면, 당시의 부모님이라면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선 제 부모님 소개부터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제법 큰 양조장을 운영했는데 나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양조법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3대째 이어온 가업이었죠. 전통 방식 그대로 빚은 술은 3대를 거쳐 이어온 비법으로 맛있게 익어갔어요. 저는 양조장집 외동딸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술 담은 항아리 사이를 요리조리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양조장에선 30여 가지의 전통술이 향기롭게 익어갔습니다. 아빠는 술에 미친 사람처럼 전통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빚으셨고요. 아빠의 전통주는 지역 명물이자 자랑으로 손꼽혔습니다. 부지런한 아빠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남부러울 것이 없이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양조장집 딸답게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제가 6살 때 술지개미를 먹고 취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대요. 술도가에서 탁주를 거르고 남은 술지개미는 대체로 가축들 사료로 쓰거나 엄마가 미용팩처럼 얼굴에 바르고 마사지를 했는데 호기심이 많았던 어린 제가 그걸 주워 먹었다가 그만 꽐라가 됐다는 겁니다. 조그만 애가 취해서 2미터나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예 진짜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아찔해. 맞아요. 어떻게 애가 그 높은 담벼락에 올라갔을까?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집의 미스테리야. 오, 내가 그랬다고? 그때 나는 어떻게 내려왔어? 내가 보자마자 너를 받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려갔는데 네가 해롱해롱하면서 비틀비틀 걷더니 갑자기 담벼락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거야. 아유 젠장 늦었다. 큰일이다 싶었는데 네가 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봤더니 신기하게도 네 무릎만 좀 까지고 많이는 안 다쳤더라고. 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감금 시대가 시작된 거야? 그래 유 녀석아. 네가 그때 조상들이 돌봐서 천만다행으로 살아났지. 안 그랬으면 넌 지금 이 세상에 없었다. 네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좀 많았어야지. 안 그래 여보? 정말 유명했죠. 동네 새로 이사 온 집 수리한다고 시멘트 새로 발라놓은 곳마다 꼭 들어가서는 제 발자국 꾹꾹 찍어놓고 오질 않나. 옆 동네 개들 따라 뛰어다니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경찰이 데리고 오질 않나. 진짜 아유, 너 때문에 엄마 아빠는 10년은 더 일찍 늙었다고. 거짓말. 내가 그렇게 인성 쓰레기였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널 엄하게 단속하는 거야. 알겠니? 말썽꾸러기야. 부모님은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셨지만 그건 제가 당신들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만 예뻐해 주시는 조건부 사랑이었어요. 특히 아빠는 지나칠 정도로 저에게 엄하시고 철두철미하셨습니다. 호기심 많고 도전을 즐기는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나름의 방책이었는데요. 저는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통금 시간이 있었고요. 친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겠다고 해도 절대 안 됐고요. 친구들과 여행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물며 중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를 만든다? 그러면 그날로 아버지는 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외출금지를 시킬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20살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장미와 향수, 그리고 금으로 된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양조장집 딸답게 양조장 로고가 새겨진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였어요. 성인식 날 선물치고는 무슨 답례품이나 사은품 같았죠. 이게 뭐야? 목걸이로 우리 양조장 홍보하라는 거잖아. 이 아빠의 큰 그림을 모르겠니? 언젠가는 네가 이 양조장을 물려받아야지. 네 마음속에 늘 우리 양조장을 품고 살란 뜻이야. 나도 꿈과 야망이 있다고. 이제 겨우 20인데 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싶어. 누가 가지 말래? 미래기업 최 사장 댁 장남하고 결혼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와, 21세기에 무슨 일이야? 정략 결혼을 하라고? 아빠 진심이심? 최 사장네 장남이 어때서? 지역 명문가에 회사 알아주는 기업이지. 할아버지는 일찍이 군수를 하셨고 삼촌은 국회의원이야. 집안 좋겠다. 인물 혼하겠다. 이런 혼처 없다. 그야말로 인생이 꽃길 고속도로야. 아빠, 나는 병길이 오빠 좋고 싫은 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아. 결혼은 내 문제잖아. 내가 선택하고 싶어.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역 최고의 유지 최 사장님 댁에 시집 보내겠다고 세뇌를 시켜오셨어요. 그건 아빠 희망사항이지 정말 내 인생에 심각하게 간섭은 안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빠가 정혼이다 뭐다 유난을 떠는 건 돌아가신 고모 때문이었습니다. 양조장집 9남매 중에 유일한 딸이었던 고모는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누나였어요. 고모는 꽃다운 나이에 양조장 일을 배우러 왔던 청년과 눈이 맞았고 두 사람의 교제를 결사 반대하시는 할아버지를 떠나 야반도주를 선택했고 머나먼 타지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아이를 출산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고모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사랑에 눈이 멀면 모든 걸 잃는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아빠는 꼬꼬마였던 저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여자를 밖으로 내돌리면 안 돼. 절대 위험해. 내 딸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키워서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어. 그럼 돼. 아버지는 이런 진부하고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사랑했기에 부모님 말씀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은 안 하려고 했죠. 그래도 통금의 외박금지에 친구들과 여행금지까지 강요하시니까 너무 갑갑한 마음에 어릴 때부터 얼른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꾸준하게 저축하고 적금을 들어서 부모님 몰래 돈을 차곡차곡 꽤 모았습니다. 부모님은 정해둔 혼처가 있으니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가기를 바라셨지만 본디 천방지축인 제가 얌전히 집에만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부지런히 연애를 하고 다녔어요. 지금 남편은 제가 대학 졸업반이던 22에 만났는데요. 저보다 4살 많은 선배였는데 성품이 바르고 언제나 저를 우선으로 배려하고 세심하게 생각해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데이트를 해도 통금 시간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처럼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도 어김없이 귀가 시간이 다가오면 칼같이 잔을 놓고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집에. 집에 갈 시간이야. 그러면 저는 싫다고 좀 더 이따가 갈래 하면서 앙탈을 부려도 선배는 칼같이 안 돼. 아버님 걱정하시잖아.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눈썹을 휘날리며 집을 향해 달렸어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던 선배는 저랑 사귀고 얼마 지나서 중고 소형차를 한 대 뽑았는데 그게 다 통금 시간을 지키기 위한 거였답니다. 선배는 늘 저를 배려하고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선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홀어머니 손에 자란 장남에
가난한 청년이란 걸 알면 저희 부모님의 대답은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배의 세상을 보는 부드러운 시선과 강직하고 올바른 성품에 매료되어 선배를 존경했어요. 가난함에도 비굴하지 않고 어디서나 당당한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남편감으로 선배를 소개하던 날, 아빠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밥상까지 뒤엎을 뻔했어요. 극도로 흥분한 아빠는 저희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거르지도 않고 폭포수처럼 쏟아내셨습니다. 뭐? 결혼을 해? 이 자식이 우리 집을 뭘로 보고 딸을 달라고? 감히 우리 딸을 달라고? 우리 민희는 시집 갈 데가 있다고? 이 자식, 너 우리 어떻게 꼬셨어? 돈은 아닐 테고 얼굴로 꼬셨냐? 아빠 왜 그래? 사람 무한하게 선배 말은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요. 이 등신아,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빠 계획대로만 살라고. 쉿불도 없는 놈을 왜 만나? 근본도 없는 남자 함부로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네 인생 망하고 싶어? 응? 이 사람 모욕하지 마. 내가 더 좋아해.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사람이야.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네가 호강에 넘쳐서 요강에 똥을 싸는구만. 여보, 가서 바리깡 좀 가져와. 내 인연의 머리를 빡빡 밀어서 가둘라니까. 아버지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로 마치 저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 마냥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남자친구는 벌개진 얼굴로 죄인 마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달래듯이 하지만 단호하고도 매정하게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딸이 좋은 집안 만나 결혼하길 바라는 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곱게 키운 내 딸, 금이야오기야 키워서 정원에 둔 좋은 혼처가 있으니 저희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뭣도 모르고 결혼하겠다고 설치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부모가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끝이 다 그래요. 나중에 왜 안 말렸냐고 후회하고 피눈물을 흘려요. 저희가 사위감 조건을 따지고 엄격하게 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 이해했을 거라 믿어요. 엄마까지 왜 이래? 부모님은 제가 사랑하는 선배와 결혼하면 고생문이 훤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선배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셨습니다. 선배가 꿋꿋하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비록 연봉이 많지는 않지만 약속컨대 따님 손에 절대 물을 묻히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라면 자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민희를 많이 좋아하고 아낍니다. 제가 민희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선배가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큰절을 하자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든 유리컵을 냅다 내던지셨습니다. 유리컵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뭐? 이 미친 새끼, 내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우리 집 문지방을 한 발이라도 넘어오면 그땐 너 죽고 나 죽고야. 알겠어? 노발대발하는 아버지의 화가 쉽사리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희는 일보 후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버님. 당장 나가겠습니다. 부디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너 이 새끼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아? 너 털끝이라도 보이면 바로 경찰서 신고 각이야. 알겠어? 서슬푸른 아버지의 외침에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선배를 제대로 배웅도 못하고 헤어졌어요. 아빠는 남자의 눈이 멀어서 부모 뒤통수 친다. 회초리를 들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연애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시집가라고 했는데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다니냐? 면서
제 종아리를 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제가 외동인데다 여자니까 조심하라고 간섭하시는 걸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의 관여가 심각한 수준이라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뭐 굉장히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집안 수준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물려줄 재산이 좀 있는 넉넉한 집안에 너를 보내고 싶은 거라고. 남자 직장도 그래.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다니는 사위 말고 어디 내놓을 만한 직장 아니면 사자 달린 직업 말이다. 그게 누구를 위한 건데? 나는 선배가 좋다고.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왜 내 말은 존중하지도 않고 인형처럼 살라고 해? 내가 엄마 아빠 꼭두각시는 아니잖아. 이게 다 너를 위해서다. 네가 가난을 몰라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데 너 앞으로 한 달 외출 금지, 카드 사용 금지야.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뼈저리게 한번 겪어봐. 아버지는 제 카드를 뺏어가셨고 용돈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쳐보아도 부모님에게 가 닿지 않는 허공숙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겁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부모님 집을 나갈 준비를 했어요. 때마침 부모님이 세계 전통주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서울에 다녀오시기로 한 첫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저는 호련히 집을 나왔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었습니다. 제가 부모와 의절하고 집을 나왔다고 선배에게 말하자 선배는 정말 네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 진심이야? 하고 물었고 저는 난 엄마 아빠의 인형이 아니야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왔는지 잘 알았던 선배가 저를 따스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배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말씀드려야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셨어요. 늦었다. 일단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신혼집부터 찾아보자꾸나. 신혼집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까지 올리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우리끼리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면 되지 않겠니? 혼인신고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결혼사진은 꼭 촬영하자면서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웨딩사진을 찍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초등학교 운동장 느티나무 아래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와 신랑, 그리고 시누이, 시동생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의절까지 하며 선택한 결혼으로 누구보다 행복하길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신혼생활은 고향과 머나먼 타지 시골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총각 시절 시어머니께 드렸던 월급을 시어머니가 차곡차곡 모아두신 결혼자금에 제가 어릴 때부터 모았던 독립자금을 보태 20평대의 빌라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저도 아이들과 과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살림에 보탰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이면 친정 부모님들이 생각나고 그립기도 했지만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모질게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갔고 저는 딸 둘을 낳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약 석 달쯤 지났을까. 포동포동 살이 오르는 아기를 안고 있던 남편이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야,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하잖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낳고 나처럼 행복하셨을까? 너무 행복하다. 당연하지. 당신같이 보석 같은 아기라면
이 세상을 다 주고 싶으셨을걸?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야. 우리 이번 주말에 처가댁에 다녀오자. 왜? 갑자기?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내가 잘 알잖아. 자기랑 결혼해서 나야 행복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정말 도둑맞은 기분이셨을 거야. 두 분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고 죄스럽다. 두 분께 당신 닮은 손녀를 보여드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과연 손녀라고 반기실까? 난 절대 아니라고 봐. 눈썹 하나 까딱 안 하실 양반이야. 그래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어. 가자! 가서 인사드리고 오자. 남편은 저를 설득해서 주말 아침 일찍 아기를 포대기에 꽁꽁 싸매고 친정에 갔습니다. 집을 나온 지 거의 3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록 결혼 문제로 의절은 했지만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듯 부모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행여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을 만나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고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왔습니다. 아이도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제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대문 너머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문전 박대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씁쓸한 마음은 가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직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안 되셨을 수 있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상심도 크셨을 거야. 장모님, 장인어른 마음이 풀어지실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기다리자. 하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희는 첫째 돌잔치와 어버이날, 부모님 생일마다 편지나 엽서를 보내며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역시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 후 둘째까지 낳게 됐는데 역시 딸이었어요. 남편은 둘째가 태어났으니 그래도 장인 장모께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며 처가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을 드렸지만 묵묵부답인 부모님이 저희를 만나주지 않을 게 뻔하다고 저는 반대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식된 도리는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결국 남편만 아이 둘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가게 됐죠. 역시나 문전박대만 당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소형차와 14톤 트럭의 추돌사고 후유증으로 남편은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어요. 시동생이 선물한 신생아 카시트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저희는 그 누구도 먼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그날 교통사고의 아픔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다리를 다치고 치료를 받는 동안 가세도 점점 기울어 저희 살림살이가 빠듯해졌습니다. 그동안 애 둘을 키우는 육아에만 전념했던 저는 다시 초등학생들 보습학원 강사로 밥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셨던 말이 부메랑처럼 저주가 되어 되살아났습니다. 네가 가난을 몰라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뼈저리게 한번 겪어봐. 하셨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대로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 대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빨래는 저보다 더 잘해서 옷들이 햇볕 냄새가 날 정도로 늘 보송보송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어떤 장애에도 변함없이 굳건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목이 터져라 수업을 마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우다다다다 달려와서 안기는 두 딸이 있어서 저는 가난하고 고단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인생은 잔인하게도 끝간데 없이 저를 불행으로 밀어붙이기도 하더군요. 둘째 하진이가 5살이 됐을 때 소아암을 앓게 되면서 저희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극복할 수 있는 어린이 질병이라며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소아암은 성인암과 다르게 발생률이 낮지만 생존율이 높은 편이에요. 물론 발병한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아암의 완치율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암 치료에 집중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둘째의 수술과 항암 치료 과정을 앞두고 남편과 제가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필이면 첫째 유진이가 그걸 들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대뜸 하는 겁니다. 엄마, 나 돈 벌래. 뭐? 유진이가 돈을 번다고? 왜? 이제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쓸 거야. 친구들이 그랬어. 언니들은 알바를 한다고. 그래? 근데 넌 이제 겨우 7살인데 누가 우리 유진이를 직원으로 채용해 줄까? 사업할 건데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대신해주고 돈을 받을 거야. 피아노 학원도 대신 가고 태권도 학원도 대신 가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학원 다니는 건 너희들 공부를 위한 건데 그걸 대신한다면 네 친구가 공부할 기회를 뺏는 거잖아. 그건 옳지가 않아. 그런 거야? 어떡하지? 첫째 유진이는 정말이지 저의 미니미 붕어빵이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해서 일단 일부터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 저와 판박이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꼭 지 같은 딸 낳아봐야 한다던 엄마의 말이 또 뼈를 때렸거든요. 유진이는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절대 얌전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언젠가 장롱을 샅샅이 뒤져서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금목걸이를 찾아내서는 자기 목에 걸고 다니겠다고 떼를 쓰더라고요. 저의 성인식 날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양조장 로고가 새겨져 있던 그 목걸이였는데 유진이가 너무 좋아해서 미아 방지용으로 착용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유진이 목에 매달린 양조장 로고 펜던트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모르고 사는 아이들이 가여워서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제 표정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유진이는 짱구춤과 개다리춤을 추면서 저를 웃겼습니다. 핏줄은 못 속인다고 하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 여러 방법을 다 찾아보고 도전하는 그런 맹랑함도 저를 닮았어요. 겨우 7살에 돈벌 궁리를 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는 유진이가 귀엽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린아이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든 것이 부모의 잘못 같아서 속상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이를 응원했어요. 마침내 유진이는 돈을 벌 사업 아이디어를 찾았다면서 친구한테 빌린 접이식 미니 장기판을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장기를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7살이 알아듣기 쉽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장기는 파란색 초와 빨간색 한 두 팀으로 나누어진단다. 각 팀에는 16개의 말이 있는데 장기는 각 팀의 대장 장기를 먹으면 이기는 진법 게임이야. 초, 한, 사는 직사각형 궁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 여기가 궁성이란다. 유진이는 이게 초? 이게 한? 하면서 한자로 적힌 글자를 두 눈에 새기더군요. 그 모양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정말 장기를 배워서 뭐 하려고 저러나 궁금했지만 저러다 말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기 강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차는 가장 강력한 말이야. 가로막는 기물이 없으면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직선 이동이 가능해. 포는 차와 비슷하지만 앞에 하나의 기물이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단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거지. 그런데 같은 폭길이는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마는 장기판의 선을 한 칸 이동한 뒤 대각선으로 한 칸 이동할 수 있어. 상은 장기판의 선을 한 칸 이동한 뒤 대각선으로 두 칸 이동할 수 있어. 쫄, 병, 한 수에 한 칸씩 이동 가능하고 뒤로 이동할 수는 없단다. 서로 왕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물이 많은 쪽으로 승부를 가리게 된단다. 아빠,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 그럼 아빠와 한번 장기 한 판 겨뤄볼까? 응, 해볼래. 아자, 아자, 화이팅! 유진이가 어떻게 장기를 두는지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역시나 꼼수를 쓰더군요. 유진이가 남편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남편이 쫄을 움직이면 유진이도 똑같은 방향으로 쫄을 움직이고 남편이 말을 움직이면 유진이도 똑같이 말을 움직였어요. 여러 번 반복 게임을 하면서 자신만의 요령을 터득해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처음부터 남편을 이기기에는 무리였죠. 남편이 큰 소리로 장군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장군, 뭐 하시오? 하면서 유진이를 놀렸어요. 장군이라는 소리에 유진이가 놀라서 사로 막았습니다. 오,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남편이 외쳤습니다. 장군이요! 마침내 유진이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미워. 하면서 씩씩거리며 딸이 저에게 안겼습니다. 엄마가 볼 때 유진이도 너무 잘했어. 엄마는 엄두도 나지 않는데 어쩜 그렇게 잘하지? 하진이도 언니 최고. 하면서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기세등등해진 유진이가 정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유진이는 다시 장기알을 잡고 장기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녀가 장군이요! 멍근이요. 를 몇 번 번갈아가며 외치더니 딸이 남편을 이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진이는 신이 나서 만세를 외치며 까불까불 짱구춤을 추었어요. 하진이도 옆에서 박수를 치며 춤을 추듯 엉덩이를 빼고 엉거주춤 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웃겨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가난하고 아이는 아프고 우리 앞으로 극복해야 할 난관도 많았지만 우리 가족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장기로 돈을 벌어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시골은 아직도 3일과 8일, 5일장이 섭니다. 꽤 큰 규모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그런 장터예요. 그런데 유진이 이 녀석이 장이 서는 날이면 장기판을 들고 장터에서 내기장기를 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유진이가 장기를 배운 지 2~5달쯤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방앗간집 아주머니에게서 유진이가 할아버지들과 장기 내기를 두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어린애가 뭘 한다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유진이가 동네 어르신들이랑 내기장기를 둔다니까. 어린 것이 얼마나 잘 두는지 두는 족족 돈을 따간다네 글쎄. 예? 그럴 리가요. 우리 유진이 이제 겨우 7살이에요. 장터에서는 장기 신동하고 장기 한 판 두겠다고 줄을 섰다네. 은행처럼 대기표 끊고 줄을 서시오 하면서 기다릴 판이래.
우리 유진이가 정말 어르신들을 이긴다고요? 정말이래도 내가 지난 장날에 시아버지 제사거리 장만하러 나갔다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혹시 어르신들이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애가 불쌍해서? 아니요. 처음에는 어린애가 무슨 사정이 있길래 내기장기를 두나 싶어서 어르신들이 일부러 져주려고 했는데 아니 웬걸 유진이 실력이 어디 호락호락해야 말이지. 수가 얼마나 빼어난지 우리 동네 1인자와 막상막하의 용호상박이라고 하더라니까.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유진이를 불러앉히고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쿨하게 지금까지 번 돈을 모아둔 자신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보여주더군요. 내가 더 모으면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엄마, 나 돈 많이 벌었지. 하면서 해맑게 웃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돈은 1,000원짜리가 40개가량 있었거든요. 5,000원짜리 지폐도 2개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5만원권이 10장 정도 있는 거예요. 모두 55만원이나 됐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겨우 내기장기로 어린애가 55만원이나 땄다는 게 믿기지 않고 어디서 돈을 훔치기라도 했을까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유진아, 너 지금부터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해. 유진이가 거짓말하면 엄마는 너무 슬플 거야.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말했잖아. 나 장기 배워서 돈 번다고 장터 할아버지들하고 붙어서 딴 거야. 1,000원짜리는 그렇다고 쳐. 이 5만원짜리는 어떻게 된 거야? 유진이가 5만원짜리 내기를 한 거야? 그래? 아직은 돈의 가치를 제대로 잘 몰랐던 유진이는 다그치는 저의 모습에 겁을 먹고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막걸리 할아버지가 준 건데 그 돈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어린이가 돈 내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다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래. 장터에는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나쁜 아저씨가 유진이를 데리고 가면 어떡해. 수염 할아버지 있어서 괜찮아. 수염 할아버지가 누군데? 유진이가 5만원권을 들어 보이며 이거 주는 할아버지. 맨날 나한테 지면서 꼭 2판까지 한다니까? 수염 할아버지가 유진이랑 이 돈을 걸고 내기를 한다고? 응, 맞아. 수염 할아버지가 내 목걸이 보고 뭐랬더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랬는데? 내가 엄마 목걸이인데 내가 하고 다닌다고 자랑했더니 예쁘다고 했어. 수염 할아버지는 나한테 국밥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완전 보디가드의 산타 할아버지야. 저는 그 수염 할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5만원 내기를 하고 목걸이에 관심을 보이고 간식까지 챙겨준다는 그 산타 같다는 수염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유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아, 수염 할아버지는 언제 만나? 장날이면 오시는데? 점심 먹고 가면 만날 수 있어. 그래, 알겠어. 유진이 모은 이 돈 엄마가 갖고 있을게. 그래도 돼? 엄마, 나 이 돈 하진이 병원비 낼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오죽 못났으면 어린 자식 돈 걱정하게 만들었나 싶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도 유진이 이야기를 전하고 다가오는 장날 남편과 함께 유진이가 말한 그 수염 할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큰 돈이니까 돌려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5일장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점심밥을 다 먹고 남편과 저는 신이 나서 수염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유진이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장터가 가까워지자 근동이 떠들썩했습니다. 난전 상인들과 흥정하고 실랑이를 하는 손님들로 왁자지껄한 거리를 지나 떡전골목 해장국집 앞마당을 가로질러 마을 회관 앞으로 이어지는 작은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정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 정자와 정자 주변으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바둑과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두리번거리며 유진이를 찾았습니다. 유진이는 정자 위에 앉아서 누군가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단발머리가 보이고 그리고 수염 할아버지의 얼굴이 드디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염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수염을 길러서 더 늙어 보이는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장날마다 유진이와 내기장기를 두고 매번 져서 5만원권 2장씩 10만원을 줬다는 수염 할아버지는 바로 제가 의절했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유진이가 먼저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버지가 저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일어나시더니 유진이 손을 잡고 정자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빠! 하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다정하고 포근하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유진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마, 수염 할아버지 알아? 물었고 옆에 있던 남편이 유진이를 안아들고 유진아, 수염 할아버지는 유진이 외할아버지야. 하고는 10년 만에 다시 남편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아니네, 아니야. 내가 무슨 염치로 자네 절을 받나. 자네 다리를 다친 것도 우리 집에 다녀가는 길에 그랬다며. 정말 미안하네. 내가 그날 문전박대만 안 했어도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아버님. 사고는 사고일 뿐이죠. 어디 장인어른 댁을 못 가서 사고를 당했겠습니까? 당치 않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우리 유진이를 만나게 된 건데요? 아빠가 목이 잠기는지 기침을 몇 번 하신 뒤 자초지종을 들려주셨습니다. 민희가 우리를 떠나고 처음에는 억장이 무너지고 괘씸해서 다시는 안 볼 거라고 했지만 어디 부모 마음이 그런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네가 보고 싶어서 우리가 고집을 꺾고 너를 보러 갈까 또 했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 또 옹졸해서 사위가 괘씸하고 밉더라고. 손자가 태어났다고 첫 번째 방문 때도 사위 목소리를 들으니 옛날 감정이 되살아나서 모른 척했고, 두 번째 방문에는 마음은 당장 달려나가서 대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 늙은이의 아집 같은 거지. 그렇게 보내고 나니 이제는 아예 편지도 엽서도 없고 정말 부모 자식의 연을 끊으려고 하나보다 싶으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옛날에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너희들을 찾아가니? 뻔뻔하다고 하지 않겠어? 애타는 마음만 간절했지. 그런데 2달 전쯤인가 이 마을에 거래처가 있어서 왔다가 5일장이나 오랜만에 구경하자 했는데, 아니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길래 가봤더니
한 꼬마애가 내기장기를 두고 있더라고. 장기를 두는 족족 이기는 어린아이가 너무 신기해서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이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양조장 로고를 펜던트로 만든 그 금목걸이는 분명 성인식 날 저에게 준 게 분명한데 어떻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나 궁금해서 유진이에게 국밥을 사주시면서 캐물었다고 하네요. 유진이가 말하길 외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빠는 집에 있고 엄마가 돈 벌러 나간다고. 그런데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돈을 벌겠다며 내기장기를 두는 거라고 하잖아. 그게 어린애가 할 수 있는 생각인가? 기특하고 대견하면서도 마음에 찢어지게 아팠단다. 그래서 아빠는 일부러 내기에 져서 유진이에게 5만 원을 줬고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만날 때마다 2판씩 장기를 뒀다고 합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계속 안부를 전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기별도 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날 미워하는 줄 알고 난 아직도 아빠 마음이 꽁꽁 얼어있는 줄 알고 그랬어. 미안해. 아니야, 미나. 내가 미안하다. 진작에 마음이 풀렸는데 차마 면목이 없어서 내가 유진이 외할아버지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도 못했어. 그래도 장이 설 때마다 와서 유진이를 보니까 좋더구나. 아빠,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남편도 안고 있던 유진이를 내려주면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러세요. 저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빠가 남편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묵혀두었던 말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서방, 자네 결혼 반대한 거 정말 미안해. 그날 자네에게 보인 추태, 늦었지만 사과하네. 용서하게. 이렇게 훌륭한 사윗감을 미처 몰라봐서 미안하네. 천방지 주구리 딸 데리고 사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네. 유진이 하진이 데리고 우리 집까지 와줘서 고맙네. 너무너무 고맙네. 이제 앞으로 자네한테 잘할 것이야. 유진이는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엄마, 수염 할아버지가 유진이 할아버지야? 진짜 할아버지야?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응, 유진아. 수염 할아버지는 진짜 유진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유진이 목걸이를 알아보고 엄마 딸인 걸 알고 계셨대. 그래서 장날마다 유진이를 보러 일부러 오신 거래. 와, 할아버지! 하면서 유진이가 아빠한테 가서 안겼습니다. 아빠는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유진이를 안아주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생각난 듯 아빠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의 손에 물을 절대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이. 제가 남편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약속 잘 지켰어. 손에 물 안 묻히도록 계절마다 시시때때 고무장갑을 선물했잖아. 나 고무장갑 덕분에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자주 살림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네. 지금은 내가 살림꾼이잖아. 그렇게 저는 결혼 문제로 의절했던 부모님과 다시 화해를 하고 예전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유진이는 처음 보는 양조장과 낯선 외갓집과 울기만 하는 외할머니를 만나 신이 났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독한 년,
어쩜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살았니? 응? 하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며 저도 엄마를 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10년을 의절하게 살았던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슨 명분으로,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살았던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참회했습니다. 서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작은 이유만 하나 있었어도 됐을 일인데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되어줘서 감사했습니다. 천방지축 개구쟁이였던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지금은 저 대신 제 두 딸이 아빠와 엄마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죠. 둘째 하진이는 2번의 수술과 6번의 항암 치료를 잘 견뎌주었고 후유증이나 부작용 없이 소아암을 완치했습니다. 벌써 유진이는 17 여고생이고요. 하진이는 15 중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흐르네요. 저희 집에서는 지금도 장기 내기가 종종 벌어집니다. 주로 유진이와 저희 아빠가 붙는데요. 장기알을 잡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훈수가 날아 들어옵니다. 장인어른, 차를 움직이셔야죠. 유진아, 상이 넘어갔네. 그냥 그거 먹어버려. 아니지, 아니야. 청은 거기 있으면 안 돼. 얼른 도망가야지. 그러면 훈수두는 남편과 엄마를 향해 아빠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조용히 좀 해. 집중을 못 하잖아. 그리고는 그래서 이걸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십니다. 내기 또는 500원. 그래도 목숨을 걸고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와 소녀의 모습이 너무 웃깁니다. 할아버지, 연속해서 3판 지면 포 떼고 두는 거 알죠? 유진이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으름장을 놓습니다. 유진이의 할아버지는 실수한 척하면서 일부러 져줍니다.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포진법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유진이가 장이야! 하고 장기판을 내리칩니다. 잠시 후 아빠가 외칩니다. 멍이야! 저는 그 모습이 왠지 아련하고 정겨운 풍경이라 걸음을 멈추고 잠시 동안 서서 바라봅니다. 1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맺어진 우리 가족의 인연입니다. 다시는 헤어지는 아픔 없이 오래오래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